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제헌절이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제헌절에 대해서 크게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좀 그 제헌의회 국회가 열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날 헌법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국민들의 인권 또 기본권들이 그게 다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들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고, 또 전 국회에서 정말로 소중한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헌법에 다 담았던 거죠. 특히 전문에는 기미 독립 만세 운동 이야기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긴 세월 동안 지금 개헌이 되지 않고 있어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또 시작되어야 할 줄 믿고요. 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절이라는 날이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기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결선 투표와 후보 간 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죠.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원래 단일화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 단일화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큰 결단이나 희생 없이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라서 단일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은 뭐 자동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요. 결선 투표 가면 또 재밌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그 후보가 계속 뭐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라 그러죠? 일십이라 그럽니까? 뭐 읽고 무시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댓글팀을 가동하는 그런 공작이 있었다 하는 그런 폭로도 있고요. 그건 장해찬 씨가 폭로를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국힘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아닌가, 분열대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분열대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당대회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당이라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세력과 반한동훈 세력 간의 격렬한 투쟁이고, 반한동훈 세력은 친윤석열 세력이기도 하죠. 어쨌든 한동훈과 윤석열의 격렬한 갈등이 표출되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각별하고 또 그 가운데 여사님과의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 그래서 옛말 틀린 게 없다. 그죠?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나눌 수가 없다 했는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권력 투쟁의 난장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댓글팀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댓글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댓글팀 운영 의혹도 좀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이제 댓글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형성되고 반영되어서 그 여론이 잘 반영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 이거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나 이럴 때도 국정원하고 또 기무사의 댓글 공작이 있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뭐 우리가 드루킹 댓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때 참 엄격한 처벌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한동훈 댓글팀 운영, 그럼 댓글 공작인 거죠. 여론 조작 공작이고요. 이것도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해찬 씨는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 나도 부탁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라 보고요. 또 책임질 사람들은 법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댓글 부대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댓글 부대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부대의 전성시대, 법으로서 우리가 단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요. 이런 여론을 왜곡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이런 공작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서로가 이렇게 폭로 작전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이 전당대회, 분당대회, 분열대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되는데요. 야, 이건 뭐 거의 서로 니 죽고 나 살자, 아니다, 함께 죽자,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정말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죠, 무시무시한 과거에 우리가요 용팔이 사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군사 독재 정권에서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하수인들을 구해가지고 강목을 들고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개편대회를 방해했던 그런 아주 나쁜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걸 능가해 보이는 지금 뭐 싸움판도 벌어지죠. 뭐 육탄 돌격전도 벌어지고 있죠. 진짜 뭐 너무나 태행하고 태보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국힘 전당대회가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망라 아수라판 전당대회다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 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된다면은 이게 이제 댓글팀이 있었는지도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한동훈 특검법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특검법 안 한더라도 이 뭐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어쨌든 명백하게 사실을 다 밝혀내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뜨겁죠.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헌적 불법적이라 하는데 그 위헌적이지도 않고 불법적이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께서는 이게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국민들이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은 그것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청문을 해보자는 거죠. 뭐 바로 탄핵에 돌입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탄핵에 돌입하려면은 어쨌든 뭐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 청원을 한 게 아니고 국회에 청원을 해서 이 청원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니까 이 청원안이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의가 된 거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청원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절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헌법적이지도 반법률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법에 맞게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힘의 주장은 그냥 국민 호도용,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즉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에 상설 특검법을 플랜 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그런 주장이 지금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또 부결됐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법사위 전체에서는 아직 그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묻어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제의를 요구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 뭐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혐의가 없다면 왜 특검을 안 받느냐고
울부짖듯이 꾸짖은 본인의 말을 스스로 상기해 보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제의도 사실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데 국힘이 108석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면은 이 뭐 통과되기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힘 내에서도 양심적이고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정말 이거 뭐 국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난장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좀 나와서 이번에 재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군에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정말 정부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지원 특별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수백 조의 국가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반도체 집중 투자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역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반도체 법안 심사를 맡으실 텐데요. 어떤 보관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반도체 전쟁이라고 그러죠. 미국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과 일본 특히 이렇게 5나라가 전쟁의 전면에 서 있는데요. 여기서 살아남는 자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고 미래에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이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안 할 수가 없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한 20%를 지금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반도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미래의 모든 산업들이라 할 만큼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반도체야말로 산업의 쌀이고 미래의 쌀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철강이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이 여전히 산업의 쌀이긴 하지만 더 좋은 쌀, 더 필수 불가결한 쌀로서 이제 반도체가 등장한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중요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반도체의 그 공장들, 연구소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도권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자원이 더 집중이 되면 지방은 또 더 소외되고 더 지방 불균형, 지역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인구 소멸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도 사실은 이 지역 불균형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역 불균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산업의 불균형이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죠. 좋은 산업이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역 소멸, 저출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업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이렇게 더 집중되게 된다면은 지역 균형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반도체 인력 양성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 구조 재편을 해주게 된다. 또 삼성이나 SK도 그렇게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하고 다양하게 협약을 하고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교육해내고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마저도 포기한다면은 정말 지역은 다 문 닫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드리고 또 SK와 삼성에도 호소드리고 정부에도 호소드립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거점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산업, 반도체 전쟁에 우리가 적극 나서서 승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공장이 지역으로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인력 양성만이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오늘은 제헌절이고요. 제헌절날 이렇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시청자들과 방송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각 지역은 지역대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훌륭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리더십을 펼쳐달라.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리더가 있나요? 좋은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 빠르게 정치 일정이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기, 리더 부재의 시기, 리더십의 소멸의 시기가 오래 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미래로 가기보다는 끊임없이 후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에 5년을 후퇴했다는 이야기들이 공공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미래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